2장 엄마, 그 눈물겨운 이름. 왜냐하면 엄마라서. 몇 해 전까지 엄마와 목욕탕에 가면 늘 똑같은 질문을 받았다. 이건 무슨 사랑의 블랙홀도 아니건만 이때쯤이다 싶으면 어김없이 누군가 슬그머니 다가와 이렇게 물었다. 친정어머니세요? 시어머니세요? 물론 여기에는 약간의 변주가 있어서 엄마를 향해 내가 딸인지 며느리인지 묻는 사람도 있었다. 그리고 대답에 대한 반응도 한치의 편차가 없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딸이니까 그렇게 하지. 아, 네, 네. 그래, 딸 같은 며느리라고는 하지만 며느리 같은 딸이라고는 하지 않으니까. 대개의 경우 딸들은 크면서 엄마와 친구 같은 사이가 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엄마를 더 깊이 이해한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에 둘도 없이 다정하던 모녀지간에도 어쩌다 크고 작은 말다툼 끝에 감정이 격양되면 종지부처럼 서로를 향해 투척하는 상투적인 레퍼토리가 있다. 딸이 엄마의 가슴에 꽂는 원샷 원킬의 비수는 나는 절대로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딸은 그 말로 엄마의 알량한 자부심을 기어이 무너뜨리고 아등바등 살아온 인생마저 통째로 부정해버린다. 그리고 내 편이라고 믿었던 딸의 돌연한 배신 앞에서 엄마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반격은 너도 나중에 꼭 너 같은 딸 낳아서 키워보라는 악담 아닌 악담이다. 딸에게서 반복될 자신의 운명을 혜원의 마지막 보루로 남겨놓는 것이다. 한때 딸이었던 엄마는 어쩌면 이미 알고 있다. 그래도 분을 사귀지 않으면 이런 말을 덧붙이기도 한다. 천하의 쌀쌀맞은 년 같으니. 그래서 어느 날 딸이 엄마가 되고 만약에 운이 좋아서 딸을 낳으면 예전의 엄마처럼 딸의 비수를 가슴으로 받고서야 엄마의 심정을 뒤늦게 이해하지만 개구리는 대체로 올챙이 시절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칼을 들고 휘두르는 싸움이 언제나 물만 베다가 싱겁게 끝나는 건 아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마찰이 심하고 마찰은 마모를 일으킨다. 그런 마모를 통해 모난 구석들을 다듬어서 둥글둥글 원만한 인격으로 거듭나는 드문 경우도 없지는 않으나 때로 갈등의 화학 반응은 관계가 지닌 결합의 성질과 구조를 일시에 바꿔버린다.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니 예전에 엄마가 나한테 했던 행동들이 더 원망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고 큰 소리 뻥뻥 쳤건만 어느 날 엄마와 너무 닮아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 딸은 문득 궁금해진다. 그토록 저어했던 모습으로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서야 딸은 불현듯 엄마가 느꼈을 좌절감의 실체를 이해한다. 엄마는 알고 있었던 거야. 본인이 그토록 꿈꿨던 러브스토리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런데 스토리가 자신의 예상과 딴판으로 흘러간다는 건 언제 깨달았을까? 그래서 두 사람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자신의 삶이 이런 해피엔딩의 동화가 아니라는 걸 언제 어떻게 받아들이고 체념한 걸까? 험프리 보거트와 록 허드슨을 좋아했던 엄마는 혹시 그때부터 달리는 고속버스에서 서슴없이 춤을 추기 시작한 걸까? 엄마의 남편과 딸의 아버지는 같은 사람이 아니라서 고주망태가 되도록 술을 퍼마시고 들어와 아내에게 주먹질을 하고 집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못난 남자를 봤으면서도 딸은 아버지의 다정했던 몇 장면과 병들어 누워있던 마지막 모습에 대한 연민으로 그에 대한 기억이 애틋하다. 자신이 그 집에서 러브스토리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 밖으로 나돌았던 한 여자의 외로움을 어린 딸은 이해할 수 없었고 자신에게 엄마가 종종 부재했었다는 사실만이 못내 서럽다. 그리고 그 빌어먹을 마요네즈,
몸이 마비되어 꼼짝도 못하고 누운 남편을 간병해야 하는 처지에 신세 한탄을 쏟아내면서도 포기할 수 없었던 철없는 욕망의 상징으로서의 마요네즈. 하지만 돌봄 노동에 시달리는 엄마의 고단함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 그런 것으로라도 욕망을 달래야 했던 삶의 피폐함을 딸은 외면한다. 모든 게 어그러지고 망가져도 엄마만은 온전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왜냐하면 엄마니까. 자식은 엄마에게 모성애를 요구할 자격이 있기라도 한 것처럼 딸은 가부장제에 짓눌려 어설프게 몸부림쳤던 엄마를 거칠게 비난한다. 아내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완벽한 엄마가 아니라며 자신을 밀어내는 딸이 엄마는 당황스럽기만 하다. 사랑을 꿈꾸느라 평생 철없이 외로웠던 여자는 그래도 딸이 쏟아낸 비수 같은 말들을 가슴에 담은 채 웃으며 떠난다.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는 법이라서. 왜냐하면 엄마라서. 마요네즈 1999 1996년에 출간된 전혜성 작가의 원작이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연극과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모두 원작자가 대본을 집필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제 시대가 바뀌어 마요네즈라는 제목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다. 요즘이야 워낙 헤어케어 제품이 다양해져서 용도가 폐기되었지만 한때 마요네즈는 푸석한 머릿결에 윤기를 되찾아주는 최고의 트리트먼트 대용품이었다. 요정 같은 이미지로 한 시대를 풍미한 최진실 씨와 국민 엄마 김혜자 씨가 모녀로 나와서 화제가 되었다. 조금 아쉬운 점은 모녀의 갈등과 상처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가부장제라는 요소와 남편의 역할을 제대로 그려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자애로운 어머니 상인 김혜자 씨는 이 작품도 그렇고 만추와 마더까지 유독 영화에서는 그 이미지를 뒤집는 역할을 많이 맡는 것 같다. 감독 유인호, 주연 김혜자, 최진실. 진작 얘기했어야지. 원하는 걸 제대로 말했어야지. 삶의 끝에서 아마도 한 번은 영혼의 무게를 재는 순간을 맞겠지만 사는 동안 짊어지고 가는 인생의 무게는 서로 비교할 수 없다. 누군가의 짐은 확실히 가벼워 보이고 그래서인지 저 이의 삶은 훨씬 홀가분하리라는 게 합리적인 추측일 때에도 솜 1kg이나 쇠덩이 1kg이나 1kg의 무게인 건 똑같아서 산더미 같은 부피가 오히려 가볍고 작은 보찜이 어깨를 파고 들어가기도 할 테니 남의 짐은 그저 짐작만 할 뿐이다. 온전히 내 어깨로 내 무게를 견딜 뿐이다. 다만 나와 비슷한 짐을 진 사람들이 내 앞에 걸어갔고 그들이 살아남았다고 하니 어쩌면 나 또한 그럴 수 있으리라. 그 풍문으로 위안을 삼아볼 뿐이다. 그래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조건을 두루 갖추고도 헛헛함을 채울 수 없는 어떤 사람들은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기 위해 발리 같은 곳으로도 떠나는 모양이지만 하루하루 부풀어 오르는 허물을 침묵으로 삼키며 버티는 사람들도 있다. 행복한 가정은 대개 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낱낱의 이유로 불행하다고 대문호는 말했다는데 행복한 사람은 남의 인생에 개의치 않아도 불행한 사람은 때로 타인의 삶을 힐끔거리기 마련이라서 얼룩이 다 가시지 않은 빨래나 재활용 딱지를 붙여내놓은 깨어진 물건에서 익숙한 불행의 균열을 금세 포착한다. 불행의 표정도 결국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확인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의 표정만으로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하지 않다. 시시콜콜한 사정을 늘어놓지 않아도 고단한 삶의 무게를 짐작하기에 충분하다. 그 표정을 모르는 사람은 개의치 않을 것이고
알아보는 사람은 공감할 테니까. 혼자서 악정고투 중이지만 한나에게도 가족은 있다. 밥을 먹다가 전구가 나가도 한마디 탄식조차 없이 조용히 일어나 전구를 갈아 끼우고 식사를 계속하던 남편은 무슨 일 때문인지 감옥에 들어갔다. 불미스러운 일을 저질렀거나 휘말린 듯한데 그것의 여파는 혼자 남은 한나에게 집의 덧창을 닫게 만든다. 한나에게는 가족이 있지만 남편은 감옥에 갔고 아들은 엄마를 거부한다. 손자의 생일날 손자가 좋아하는 케이크를 만들어서 들고 갔다가 문전박대를 당하고 되돌아오는 길에 한나는 지하철 화장실에서 가슴을 쥐어뜯으며 목매어 울고도 남편에게는 마치 생일 파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처럼 얘기한다. 그 와중에도 한나는 가족의 화해를 시도하는 걸까? 짐작건대 아버지 때문에 부모와의 연을 끊었을 것 같은 아들과 그런 아들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하는 아버지의 손을 서로 이어주려는 걸까? 그런 가족이라도 유지해야 삶을 견딜 수 있었던 걸까? 그리고 한나에게는 욕망도 있다. 그녀는 연기 수업을 받고 어느 날 영화를 촬영하고 있는 곳을 지나치다가 깨어진 꿈의 조각이 잠시 반짝이는 빛에 홀린 것처럼 백합 한 다발을 사들고 들어온다. 욕망은 백합처럼 우리의 순간을 유혹하지만 그러나 고단한 삶으로는 그 짙은 향기를 오래 감당할 수 없다. 한나는 결국 백합의 속을 뜯어낸다. 한나에게 욕망은 이제 향기를 제거해버린 백합의 껍데기와 같다. 어쩌면 한나의 인생이 그와 같다. 그러니 이렇게 되기 전에 진작 얘기했어야 했을까? 인생이 이 지경에 이르기 전에 원하는 걸 제대로 말했어야 했을까? 따지거나 애원하거나 어딘가 다른 곳에 있을 진짜 인생을 찾아 떠났어야 했을까?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다. 딱 한 번 가슴을 쥐어뜯으며 혼자 울었을 뿐. 얼마 전까지는 사막 같았고 그런 다음에는 이틀 연착한 기차를 기다리는 대합실 같은 마음속에서 모래먼지 지금거리며 웅성웅성 소란스러운 말을 끄집어낼 수 없다. 황량한 인생을 굳이 확인받을 필요가 없어서 침묵으로 말을 눌러 숨죽인다. 한 계단만 내려가면 그곳에 우울이며 슬픔, 후회와 원망 같은 어두운 마음들이 모여 있다는 걸 알고 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지만 끝내 그 문을 열지 않고 돌아 나온다. 그 문을 여는 순간 거기에 빨려 들어갈 테니까. 살겠다고. 그래서 그것은 체념이거나 지혜이며 동시에 방어 기제이기도 하다. 살아야 하니까. 그녀의 나날은 물이 넘치기 직전까지 찬 유리컵을 그저 속수무책으로 바라보는 것 같다. 꿈은 있었던가, 없었던가. 뭔가 있었던 듯도 싶은 그 자리에 덩그러니 물컵만 놓여 있고 찰랑거리는 물을 조금 쏟을 엄두를 내지 않고서는 차마 그 컵을 들 수 없어서 위태로운 삶은 계속 목이 마르다. 그저 견디는 삶이란 아마도 속절없는 상처 속으로 파고드는 모래 알갱이여서 눈 질끈 감으며 삼켰던 소구름들이 언젠가는 진주알처럼 영롱해질지도 모르지만 그건 대체로 너무 늦게 영글어서 슬프다. 때늦은 아름다움은 슬프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빛나게 해줄지라도. 한나, 2017. 사실 이 작품을 가족영화 리스트에 포함해도 될까 한참을 고민했다. 하지만
가족이 해체된 후에 온전히 혼자 남겨진 삶을 감당하는 여성의 심리를 잘 표현했기 때문에 이걸 일종의 가족 영화로 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혼자서 결론을 내렸다. 게다가 이제 1인 가구가 얼마나 많은 세상이 되었나. 아무튼 모든 위태로운 감정을 꾹꾹 누르며 잔잔한 일상을 유지하는 모습이 찰랑거리는 물컵을 들고 걷는 것처럼 아슬아슬해서 긴장감을 안겨준다. 남편이 수감되고 아들이 엄마를 거부한다는 것 외에 특별한 줄거리도 없이 샬롯 램플링의 눈빛과 표정, 절제된 동작만으로 영화를 이끌어간다. 하지만 마지막에 지하철 롱테이크 샷에 이르도록 눈을 뗄 수 없다. 샬롯 램플링은 이 영화로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 감독 안드레아 팔라우로, 주연 샬롯 램플링. 빛바랜 사진첩 속의 동화. 그렇다. 누구나 자신만의 보따리를 짊어지고 인생을 살아간다. 그 안에는 아련한 기억이 담기고 슬픈 추억이 담기고 묵직한 상처와 몇 송이의 마른 꽃 같은 기쁨, 바스러진 솜사탕 모양의 꿈들이 들어있다. 설렘으로 시작했던 청춘의 날들은 다 어디로 흘러가고 그 시절에 찬란하게 반짝였던 꿈들은 어디에 버려졌을까. 일상의 무의미가 거품처럼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날이면 이따금 그 시절을 떠올리기도 했지만 아역 배우가 등장하는 드라마의 초반부처럼 나인 듯 내가 아닌 것 같아 낯설게 순수했던 몇 장면마저 이제는 밍밍하게 김 빠진 술맛이 날 뿐이어서 어느 때부턴가 우리는 추억을 등지고 걸으며 세월을 뒤돌아보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루하루 지지부진하게 이어지는 줄거리는 궁금해할 게 없어도 돌이켜볼 때야 비로소 선명해지는 것들이 있듯이 앞모습에서는 드러나지 않던 것을 뒷모습에서 얼핏 보게 되는 경우가 있다. 표리부동하다는 것과는 다르게 차마 말될 수 없는 수많은 말들을 그저 몇 개의 점에 담아내는 말줄임표처럼 한없이 그늘진 마음의 표정이 텅 빈 등판에서 얼핏 보일 때가 있다. 두려우면 저도 모르게 움츠러들고 당당하면 한껏 펴지는 게 어깨라서 쓸쓸한 사람은 어깨만 보면 알 수 있다고 어느 소설가도 말했지만 돌아앉은 누군가의 등에서 그가 한사코 감추려 했던 삶의 가난한 보찜들을 봐버린 탓에 그의 그림자와 함께 한숨 지을 때가 있다. 하지만 말줄임표는 끝내 아무 말이 없고 모두가 행간을 잃는 것은 아니며 등판의 표정은 누구와도 좀처럼 눈을 맞추지 않는다. 어찌 됐든 바닥에 드러눕기라도 하면서 현실과 드자비를 하며 싸우는 사람은 생의 억척스러운 얼굴을 들이미는데 그 싸움이 버거워 외면하고 돌아앉은 사람은 지친 뒷모습만을 보여줄 뿐이다. 어느 쪽이든 너무 멀리 와버려서 이제 다들 관성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사납게 악다구니를 치는 사람도 처음부터 저렇게 표독스러운 표정을 지었던 것은 아니고 힘없이 돌아앉은 사람도 처음부터 저렇게 축 처진 어깨로 살았던 것은 아니다. 아마도 아닐 것이다. 저들에게도 실록의 어린 잎같이 싱그럽고 창창하던 시절이 있었을 것이다. 악을 쓰며 싸우는 게 일상이 된 부부라도 어쩌다 스치듯 닿은 손끝에 가슴이 설레어 잠 못 이뤘던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 사람들 누구 부모 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야. 나도 결혼해봐야 결국 우리 엄마 아빠처럼 될 거고 절대로 그렇게 살기 싫어. 처량한 뒷모습으로만 존재하던 아빠가 후련히 사라진 것도 모자라 죽을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딸은 기가 막힌다. 그리고 늘 억척스러운 표정이긴 했어도 어떤 이유에서든 누군가와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엄마를 봤을 때는 오만정이 떨어진다. 그래서
딸은 엄마처럼 되지 않겠다는 차원을 넘어 아예 가족을 만들지 않겠다고. 지금과 같은 이런 가족을 또 만들 바에야 그냥 혼자 살겠다고 결심한다. 때마침 해외에 나갈 기회가 있었던 딸은 이번만큼은 오불관원 상관하지 않겠노라 마음을 다진다. 하지만 가족이란 때때로 우리의 발목을 잡고 꿈의 바람을 빼서 눌러앉힌다. 가족이라는 관계와의 싸움에서는 어지간히 모질지 않고는 이기기 힘들다. 그래서 딸은 병든 아빠를 찾아 나서고 엄마의 고향에서 갈래머리를 하고 해맑게 웃는 어린 날의 엄마를 만난다. 당당한 어깨에 넓은 등을 가진 젊은 시절의 아빠를 만난다. 엄마도 아빠도 이제 거들떠보지 않는 두 사람의 과거를 딸이 대신 추억한다. 엄마와 정말 닮았으니 내가 늙으면 엄마처럼 될 거라는 말에 발끈했던 딸은 엄마에게서 자신의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엄마의 과거를 공감하고 엄마의 현재를 연민한다. 온통 모든 게 현실이었을 뿐 아무리 뒤져봐도 아름다운 기억이라고는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던 딸은 아름다운 기억을 스스로 지어낸다. 두 사람의 딸로 살며 견뎠던 그 현실이 잉태된 순간을 아름다운 이야기로 만들어낸다. 마음속에서 미움을 몰아내고 현재를 수긍한다. 미래를 긍정한다. 그러니 악다구니 치며 싸우는 사람도 힘없이 등 돌리는 사람도 이 고달픈 고장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연민이 필요하다. 살다 보면 감정은 차갑게 식어 온기 잃은 한겨울의 화로처럼 소스라치는데 연민 없이는 아무도 가난한 내면을 홀로 감당할 수 없다. 어쩌면 연민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아마도 훨씬 많고 다양한 것들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먼지처럼 날리다 바람잔 곳에 잠시 내려앉은 헛한 마음을 달래줄 것이 존재에 대한 연민 말고 뭐가 있을까? 억척스러운 앞모습과 쓸쓸한 뒷모습으로 생을 견뎌야 하는 모든 살아있는 존재에 대한 측은지심보다 절실한 게 뭐가 있을까? 어쩌다 가족으로 묶인 탓에 서로의 속을 시끄럽게 들볶으며 살아가는 관계라면 더더욱. 인어공주 2004 가래침을 칵칵 뱉으며 억척스럽게 살아가는 엄마와 구겨진 빨래처럼 풀 죽은 아버지. 풋풋했던 시절이 있었을 거라고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부모님의 설레는 연애 시절을 타임슬립 형식으로 돌아가서 구경하는 전도연 씨의 1인 2역 연기가 감탄을 자아낸다. 그 두 역할이 맞붙는 장면에서도 어색한 느낌이 전혀 없다. 특히 까맣게 그을어서 죽은 개가 송송이 박힌 얼굴로 환하게 웃음 짓는 엄마의 어린 시절 모습은 너무나 사랑스럽다. 그리고 만화를 찍고 나온 것 같은 젊은 시절 아버지의 미모는 남자야말로 관리가 중요하다는 걸 새삼 일깨워준다. 아무튼 누구나 한 번쯤은 사랑에 웃고 누구나 한 번쯤은 사랑에 울고 그것이 사랑이었던 것이다. 고두심 씨의 고향이 제주도여서 제주도 해녀일까 싶었는데 그건 아니었다. 감독 박흥식, 주연 전도연, 박해일, 고두심. 엄마는 힘이 세다. 어느 코미디언 겸 영화 감독은 가족에 대해 누가 보지 않으면 내다버리고 싶은 존재라고 했다는데 설마 농담이겠지. 아니라고? 하긴 가족이라는 게 때때로 버거운 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코미디언 겸 영화 감독은 가족이 무겁지만 기꺼이 짊어지고 산을 오르는 짐이라고 표현했다. 이 두 사람은 국적이 다르다. 그 짐을 내려놓지 않고 무게를 견뎠기에 봉우리를 넘다가 지치고 힘들 때 가방을 열어 목을 축이고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두 번째 비유가 훨씬 마음에 들지만 어깨에 짊어진 짐의 무게가 너무 묵직해서 힘에 부칠 때도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가족의 정겨움을 생각하면 뭐랄까, 가뜩이나 끈적이는 여름날 낡고 오래된 선풍기 한 대를 앞에 놓고 그 미적지근한 바람을 함께 나누겠다고 투닥거리는 느낌이랄까. 이때 까만 씨가 다닥다닥 박힌 수박은 앞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상관없다. 어쨌거나 가족은 누구나 인정하는 것처럼 끈끈한 관계여서 세탁을 끝내고 건조기에서 막 꺼낸 깨끗한 타월처럼 늘 보송보송하지는 않다. 웬걸. 아, 참 질척거린다. 이 집도 그렇다. 항상 곁에 있으니 소중한 걸 모르고 때로는 성가시다며 밀어낸다. 나 좀 내버려둬.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집은 들어와서 밥이나 먹고 잠이나 자는 곳쯤으로 여긴다. 피곤해. 밥 줘. 밖에서는 줏대없이 두루뭉술한 무골 호인이다가 현관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꼬깃꼬깃 구겨진 자존심을 보상받으려 든다. 너? 그게 아버지한테 할 소리야?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다른 가족에 대한 기대는 당연하고 내 어깨에 얹힌 기대는 부담스럽다. 아, 됐어. 엄마가 뭘 알아. 지금까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속상하고 엇나가고 안타까워서 화를 낸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건만 말 한 번 곱게 하는 법이 없다. 조곤조곤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도 않는다. 그래도 다 알겠지. 이해해 주겠지. 가족이니까. 가족이잖아. 가족이면서 그것도 몰라? 가족인데 그 정도도 못 해줘? 그리고 늙으나 젊으나 똑같이 미성숙한 이런 행동들을 받아주는 욕바지는 결국 엄마다. 늘 참고 다 받아주니 제일 만만하다. 엄마는 그래도 오래 참고 엄마는 대체로 온유하다. 물론 남편한테는 아내이지만 그는 돈 벌어다 주면서 생색내는 늙어빠진 아들이나 마찬가지다. 시어머니에게는 며느리지만 15년째 치매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시어머니는 가끔씩 며느리를 엄마라고 부르면서 아기처럼 보챈다. 남동생에게는 누나지만 눈을 부릅뜨고 치받는 망나니 남동생을 엄마처럼 안타까워하며 걱정한다. 그러니 결국은 모두에게 엄마다. 온통 민폐 캐릭터뿐인 가족들의 깽판을 다 받아주며 진작 뿔풀이 흩어졌거나 기껏해야 모래알처럼 대면대면했을 그들을 일일이 부여잡고 가족이라는 틀을 유지하는 중심에는 모두의 엄마 역할을 하는 한 사람이 있다. 평생 모두의 독박 육아를 하며 늙어버린 엄마가 있다. 더 사랑하는 쪽이 약자라고 했던가? 하지만 엄마는 더 사랑하기 때문에 강하다. 엄마는 힘이 세다. 여전히 아침마다 쫓아다니며 밥을 챙겨 먹인다. 남편을 위해서는 셔츠까지 일습으로 하루의 복장을 가지런히 정돈해 놓고 심지어 넥타이도 목에 걸기만 하면 되도록 매듭을 지어놓는다. 어지간히 하라는 말이 혀끝에 맴돌지만 좋아서 하는 일을 말릴 장사가 없다. 그런데 그러느라 늘 자기 자신은 뒷전이어서 정작 제 몸은 돌보지 못했다. 아,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다 하였으니 그리하여 일방적인 사랑을 주었던 엄마의 이별이 시작된다. 엄마의 임박한 죽음 앞에서 가족들은 일제히 회개한다. 그리고 거듭난다. 아마도 이게 아름다움의 포인트일 것 같지만 옆에서 보기에도 조금 억울하다. 게다가 남편은 자학과 한탄으로 죄책감을 퉁치고 급기야 딸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무 속상해하지 마라. 난 네 엄마가 지금 죽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 고생 남보다 2배는 더 했잖아.
좀 더 일찍 좋은 데로 간다고 그렇게 믿기로 했다. 우리 모두 잘해주고 싶었지. 그 맘 알 거다. 떠나야 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자기가 먼저 울고 혼자서 아름답다고 정리해버린다. 게다가 끝까지 그 버릇 못 버리고 다 알겠지, 이해해 주겠지. 하지만 심판은 힘이 세다. 끝끝내 울리고 마는 힘이 있다. 그리고 그렇게 때로 답답하고 진부해도 눈물 콧물 빼면서 끌어안고 울게 되는 게 가족이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가족은 심파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2011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모시고 무능한 영화 홍보 문구에 이렇게 적혀 있다. 의사 남편과 함께 두 자녀를 헌신적으로 돌보며 살아온 주부가 어느 날 말기암 진단을 받은 것을 계기로 겉돌던 가족들이 모두 화해하고 화합하는 과정을 감동적으로 그린 이 작품은 1996년에 TV 드라마로 처음 소개되었다. 그 후에 영화로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2017년에는 TV에서 새롭게 리메이크해서 다시 방송되기도 했다. 흥미로운 점은 무려 20년이라는 간격을 두고 제작된 오리지널과 리메이크 드라마에서 김영옥 씨가 모두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 역할을 맡았다는 사실이다. 영화에서는 김지영 씨가 열연을 펼쳤다. 시어머니를 베개로 누르는 장면이나 화장실에서 피를 토하는 장면에서는 누구라도 눈물을 쏟지 않을 수 없다. 일일이 거론하기도 힘들 만큼 수많은 명품 드라마를 집필한 노희경 작가의 작품이 원작이다. 감독 민규동, 주연 배종옥, 김갑수, 김지영, 유준상, 서영희, 류덕환, 박하선